당신은 나를 잃을까봐 무시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박철수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경찰서 조사를 마친 후 그는 원룸을 나왔고 아내 이영희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귀였습니다. 항복이었습니다. 혐의는 풀렸습니다. 누명을 벗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끝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자신이 정당해졌지만 가정 내에서는 여전히 피의자였습니다. 집의 침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침대 위의 거리는 눈에 띄게 넓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두 대륙이 분리되는 것처럼요. 침대의 중앙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박철수 쪽과 이영희 쪽, 철저히 나뉜 영역이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밤마다 깼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원룸의 천장이 아니라 집의 천장이었지만 그곳에도 금이 가 있었습니다. 40년의 금이요. 그 금이 마치 자신의 인생을 나누는 균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 이영희는 남편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고 있는 것인지 깨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밤마다 움직였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자신을 짓누르는 것처럼요. 가위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박철수는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동네 사람들도요. 모두가 그를 용의자로 봤다가 피해자로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사건의 피해자로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박철수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아내 이영희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40년을 잘못 살았다는 것을요. 자신의 무시와 잔소리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을까봐 하는 무시였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니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들이 어떻게 다시 만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화해의 과정이 아니라 진정한 만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자유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집의 문이 닫혔을 때 박철수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현관의 신발장, 옷장, 거울. 모두 익숙했고 모두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떠나 있던 동안 집이 낯설어졌습니다. 아니, 자신이 집과 낯설어졌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마치 밤새 울고 있었던 것처럼요. 들어왔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안아주려는 움직임도 입맞춤도 없었습니다. 그냥 들어왔어? 라는 5글자뿐이었습니다. 그 5글자 속에는 환영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확인만 있었습니다. 박철수는 짐을 내려놨습니다. 보라색으로 물들어진 옷들, 실패했던 빨래의 증거들을 내려놨습니다. 그 옷가지들이 자신이 원룸에서 보낸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응, 돌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습니다. 마치 호텔에 체크인하는 손님처럼요. 심지어 자신도 그렇게 들렸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집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가는 길은 길었습니다.
20초가 20분처럼 느꼈습니다. 거실에서 침실까지의 거리가 한 집 전체의 크기처럼 느꼈습니다. 복도의 벽들이 자신을 판단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으며 박철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깊은 한숨이었습니다. 40년의 한숨이었습니다. 아내는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질 소리, 냄비 소리, 식탁 차리는 소리. 그것이 유일한 대화였습니다. 그 소음들이 이제는 감정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조용해진 칼질은 분노를, 강해진 냄비 때리는 소리는 절망을 의미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침묵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밥과 국 반찬, 따뜻한 밥, 따뜻한 국. 하지만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마치 얼음이 어는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차가움이었습니다. 국이 맛있네.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자 마지막 칭찬이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없었습니다. 말할 말이 없었습니다. 밤 10시 자식들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도착했어? 응, 도착했어. 엄마는 어떠세요? 엄마는 잘 있어. 정말? 응, 괜찮아. 거짓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아들을 더 이상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신 때문에 충분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전화를 끊은 후 박철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옆에는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의 거리는 메울 수 없을 정도로 멀었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 침실의 천장은 원룸의 천장과 달랐습니다. 금이 없었습니다. 대신 있었던 것은 40년의 흔적이었습니다.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 곰팡이가 핀 곳, 그리고 수많은 손가락 자국들이요. 모든 것이 시간의 무게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천장 아래에서 자신들은 얼마나 많은 밤을 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눴을까요? 얼마나 많은 침묵을 견디어냈을까요? 당신, 괜찮아? 아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책감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박철수는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거짓이었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거짓이 얼마나 명백한지를요. 경찰서에서 많이 힘들었어? 괜찮았어. 거짓말이야.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지 그녀도 알고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응, 거짓말이야.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들은 같은 것을 인정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두 사람은 알 수 없었습니다. 말은 상처가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침묵도 상처였지만 말은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철수와 아내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침실에서 자고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같은 침묵이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폭탄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침묵이었습니다. 아침이면 박철수는 신문을 펼쳤습니다. 한 글자도 읽지 않으면서요. 신문만 펼쳤습니다. 아내를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신문 뒤에 숨어서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지우려 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처럼요. 저녁이면 아내는 TV를 켰습니다. 드라마도 뉴스도 보지 않으면서요. TV만 켰습니다. 남편을 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화면이 만드는 푸른 불빛만 봤습니다. 마치 그 불빛 속에만 자신의 진정한 삶이 있다는 듯이요. 그 소음 속에 자신의 눈물 소리를 묻고 싶었습니다. 리모컨을 들었다 놨다 반복하며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채널도 그녀의 마음을 위로해주지 못했습니다. 드라마는 남녀의 화해를 보여줬지만 그런 화해가 가능할까 싶었습니다. 뉴스는 세상의 비극을 보여줬지만 자신의 비극이 더 컸습니다. 음악방송도 교양 프로그램도 다 필요 없었습니다. 필요한 것은 시간이 멈추기를 바라는 것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두 사람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뒤를 돌아 누웠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으면서요. 마치 둘 다 자신의 쪽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요. 침대는 더 이상 휴식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투쟁의 장이었습니다. 같은 침대 위에서도 극도로 멀리 떨어져 있기 위해 노력하는 두 사람의 투쟁이요. 밤이 깊어올수록 침대는 더 넓어졌습니다. 마치 태평양처럼 건널 수 없는 거리가 생겨났습니다. 박철수는 침대 한쪽 끝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다른 한쪽 끝에서 역시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습니다. 둘 다 깨어 있는지 자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채로요. 때로는 박철수가 생각했습니다. 이 침대 위에서 죽으면 어떨까? 이렇게 침묵 속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채로 죽으면 어떨까? 그게 차라리 더 나을지도 모른다고요. 아들과 딸이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들도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요즘 어떠세요? 아들 준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얇은 얼음판을 밟듯이요. 괜찮아. 박철수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된 대사를 읽는 것처럼요. 정말 괜찮아? 응. 한 음절의 답변이었습니다. 엄마한테도 물었는데 같은 말을 하네. 뭔가 이상한데?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 수진도 그랬습니다. 딸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요즘 자꾸 울어. 뭔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거짓말하지 마. 아빠 목소리에서 들려. 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서에서 풀려난 후 박철수는 원룸 월세를 계속 냈습니다. 이영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알지 못했습니다. 매달 통장에서 나가는 그 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탈출구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겨둔 탈출구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떠날 수 있다는 선택지, 그것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마지막 절망의 신호였습니다. 자신이 이 관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최소한 그런 가능성만이라도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그 가능성만이 자신을 살려내는 것 같았습니다. 박철수는 밤마다 원룸을 그리워했습니다. 13평의 방, 회색 벽, 천장에 금. 그곳이 이제는 더 편해 보였습니다. 적어도 거기서는 침묵이었습니다. 거기서는 외로움이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침묵도 외로움도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침묵이고 강요된 외로움이었습니다. 원룸에서는 혼자라는 것이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혼자라는 것이 형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함께라는 것도 형벌이었습니다. 아내 이영희도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밥을 할 때 손가락이 자꾸 떨렸습니다. 칼질을 하다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흐르는데도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이 남의 것인 것 같았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울음이 나왔습니다. 아무 이유도 없이요. 어떤 감정 장면도 없는 일상 씬을 보다가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도 무엇 때문에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남편이 자는 것을 봤습니다. 그 얼굴이 자신 때문에 늙어 보였습니다. 저 표정이 자신의 잔소리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 주름이 자신의 무시 때문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책의 나락에 빠져나갔습니다. 매일 밤 자신의 죄책감과 싸웠습니다. 그 싸움에서는 항상 자신이 졌습니다. 이영희는 남편이 원룸에 갔던 그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10일, 그것도 10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10일이 자신의 평생을 결정지은 것 같았습니다. 10일 동안 남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을 향한 증오, 분노, 절망, 후회 같은 것들이 아이가요. 10일 동안 남편은 자신을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그 질문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3주일째 되는 날, 아내 이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감기가 걸렸습니다. 또는 마음의 병이었습니다. 육체의 피로와 정신의 피로가 겹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였습니다. 그 침대는 자신이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선을 의미했습니다. 마치 삶의 종착역 같은 그 침대였습니다. 박철수는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말없이요. 정중하지만 거리감 있게요. 진찰을 받고 약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말없이요. 차 안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들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차원에 사는 사람들처럼요. 침대에 누운 아내 이영희를 보며 박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남은 인생입니다. 이 침묵, 이 거리, 이 낯설음. 이것이 앞으로 살아갈 남은 인생입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을까요? 의학적으로 평균 수명이 80세라고 하면 자신에게는 약 10년이 남았습니다. 10년을 더 이렇게 보낼 것입니다. 10년을 더 이 침묵 속에서요. 10년을 더 이 거리 속에서요. 그 남은 시간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박철수를 절망으로 이끌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의 날씨는 가을에서 겨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계절이 변했습니다. 나뭇잎은 떨어졌고 새들은 남쪽으로 날아갔습니다. 자연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날씨는 여전히 겨울이었습니다. 녹아갈 기미가 없는 영원한 겨울이었습니다. 체온이 떨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사랑이 영구동토같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얼음이 절대 녹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아니,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철수가 목욕탕에 들어간 사이 아내 이영희는 거실의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욕탕의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영희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라도 말해야 합니다. 이 무게를 혼자 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뭐해? 수진이 물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이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뭐 있어? 울어? 응. 엄마가 너무 심했나 봐.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목욕탕의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박철수가 들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영희는 계속했습니다. 너희 아빠한테 엄마가 너무 못했어. 엄마, 그게 뭐 하는 소리야? 아버지도 괜찮으시대잖아. 아니야. 아빠는 엄마한테서 도망쳤어. 이영희의 목소리에서 울음이 섞여 나왔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엄마는 아버지를.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울음 때문이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뭐가 그래? 엄마가 아버지를 무시했어. 자꾸 잔소리했어. 뭐가 잘못되면 남편 탓을 했어. 이영희가 계속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말이 싫어서 나간 것 같아. 조론이라고 했지만 그건 엄마가 싫어서 나간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왜 돌아오셨는데? 그건 아버지가. 이영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엄마가 무서웠나 봐.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나 봐. 아니면 엄마가 무거워졌나 봐. 엄마, 그건 아니야. 아니야. 맞아. 엄마가 40년을 잘못 살았어. 이영희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럼 뭐였어, 엄마? 두려움이었어. 아버지를 잃을까봐 하는 두려움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내 말이 싫어할까봐 자꾸 먼저 무시했어. 아버지가 나를 떠날까봐 자꾸 먼저 상처를 줬어. 이영희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지금은 늦었어. 아버지와 엄마 사이에는 이미 너무 깊은 강이 있어. 엄마가 아버지한테 말하지 그래. 뭐라고? 40년을 잘못 살았다고? 엄마가 두려워서 무시했다고? 그건 이영희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건 또 다른 무시가 될 것 같아. 아버지에게 자책을 주는 게 될까봐. 그래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랬는지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 이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목욕탕의 문이 열렸습니다. 박철수가 나왔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요. 그 모습이 평범한 듯 보였습니다. 40년 전 그 남자 그대로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영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연기라는 것을요. 모두가 거짓이라는 것을요. 그 평범한 행동 뒤에는 깊은 상처와 분노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한테 전화야?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무심함 자체가 이영희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완전히 단절되었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수진이,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수진이, 박철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더 이상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상처였습니다. 이영희는 전화를 계속했습니다. 목소리를 낮춰서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냥 아버지한테 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잃을까봐 무시했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 그 말을 다시 들었을 때 이영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인생이 단 한 문장으로 정의되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박철수도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운 그는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내의 울음과 함께 자신도 울고 있었습니다. 같은 집에서 다른 방에서 말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두 사람이 처음으로 진정한 눈물을 흘린 그 밤이었습니다. 그 눈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끝의 시작인지 시작의 끝인지요. 단순한 절망의 눈물인지 희망의 신호인지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 밤 이후로는 모든 것이 변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전처럼 돌아올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 말이요. 박철수가 원룸 월세를 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아들 준호가 우연히 아버지의 통장 내역을 본 것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려고 통장을 보여줬을 때였습니다. 병원비 영수증을 찾기 위해 통장을 넘겨주는 손가락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이 준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떨린다는 것은 뭔가 숨기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모든 진실은 그렇게 들통난다는 것을 준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뭐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가리킨 것은 매달 일정하게 빠져나가는 같은 액수의 돈이었습니다. 원룸 월세였습니다. 박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내려놓는 손이 더 떨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비밀이 노출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빠르게 변했습니다. 처음엔 순진한 놀라움, 그 다음엔 깊어지는 분노, 그 다음엔 상황을 이해하려는 애타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들의 얼굴 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부자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이 아버지의 눈에도 보였습니다. 아버지, 지금도 계속 원룸 월세를 내고 있어? 응, 계속.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한 달, 두 달, 한 달 이상. 준호는 계산했습니다. 아버지가 집에 돌아온 후로 원룸 월세를 계속 낼 수 있다는 것은 아버지가 언제든 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즉,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돌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엄마는 알아? 아니, 아버지, 왜 숨겼어? 준호의 목소리는 낮아졌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숨긴 게 아니라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어.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피곤했습니다. 그보다는 절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는 어머니 이영희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원룸 월세를 계속 내고 있어. 이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 매달 월세를 내고 있어. 아버지가. 이영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치 힘이 빠진 것처럼요. 아버지가 아직도 나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은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선언이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고통의 선언이었습니다. 딸 수진도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자식들은 부모님 집으로 자주 들렀습니다. 마치 상황을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박철수와 이영애 사이의 침묵은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짓의 침묵이었습니다. 박철수는 원룸에 갈 생각을 했습니다. 이영희를 위해 자신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영희는 남편이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가만히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붙잡아야 할까요? 하지만 붙잡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식들도 나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어머니의 입장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세 명이 함께 살아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마치 호텔처럼요. 아니, 호텔보다도 나빴습니다. 호텔은 적어도 서비스라는 상호작용이 있었으니까요. 이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것은 공기, 침묵, 그리고 절망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도, 울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만 남았습니다. 그 침묵은 이제 습관이 되었습니다. 마치 자신들의 언어인 것처럼요. 침묵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침묵으로 밤을 마감했습니다. 박철수는 매일 신문을 읽었습니다. 같은 기사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요. 이영희는 매일 TV를 켰습니다. 같은 채널을 계속 돌려놓고 말이요. 자식들은 매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해서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모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을요. 박철수는 원룸에 가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에 눈을 감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밥을 먹을 때도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자신을 구원하는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요. 하지만 동시에 그 생각이 자신을 지옥으로 이끌었습니다. 나갈 수 있다면 왜 안 가는가? 그 질문이 밤새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이영희는 남편이 원룸에 갈 때를 기다렸습니다. 매일이요. 아침마다 오늘이 날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보낼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이영희는 매일 무너졌습니다. 자식들도 나뉜 의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40년을 무시당했다는 것이요. 혼자라는 것의 자유함을 맛봤다는 것이요. 하지만 어머니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것이요. 악에 없는 상처라는 것이요. 수지는 어머니의 입장에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자신도 여자이기 때문이요. 혼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기 때문이요. 하지만 아버지도 정말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 얼굴, 그 눈빛, 그 침묵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그런데 그 침묵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변화였습니다. 박철수가 아침밥을 남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영희가 밤에 TV 없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둘 다 움직임이 조금씩 작아졌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존재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요. 형사박 반장이 박철수를 찾아왔습니다. 김민지에 대한 재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2주일 후가 바로 법정 날이었습니다. 박철수는 그날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공원에서의 그날을 말이요. 그 여자의 얼굴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표정을 말이요. 자신도 그런 표정을 하고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지금도요. 법정의 날씨는 맑았습니다. 하지만 박철수의 마음은 흐렸습니다. 그는 검은 양복을 입었습니다. 40년 만에 입는 정장이었습니다. 아내 이영희가 넥타이를 mes어줬습니다. 말없이요. 그 손이 박철수의 목을 지나갈 때 박철수는 아내의 손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그 손의 온기였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법정은 생각보다 차갑고 머서웠습니다. 마치 자신의 영혼을 심판하는 공간인 것처럼요. 검사가 질문했습니다. 피고인 김민지가 당신을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박철수는 그날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공원에서의 그날이요. 낙엽이 소복이 떨어지는 가을 오후였습니다.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던 그 오후였습니다. 가방을 바꿔치기 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 여자의 얼굴을 봤습니까? 네, 봤어요. 박철수는 그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정말로 두려워 보였습니다. 표정을 기억하십니까? 박철수는 생각했습니다. 김민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얼굴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절망도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쫓겨다니는 절망이요. 혼자가 될 수 없는 절망이요. 두려워 보였어요. 두려움요? 검사가 반복했습니다. 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처럼요. 법정의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판사도 들었습니다. 방청객들도 들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김민지의 변호사였습니다.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의도가 명확했습니다. 피고인을 보호하려는 의도가요. 피고인이 당신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말뿐이었어요. 느낌은? 박철수는 다시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절박한 느낌이었어요. 절망적인 느낌이었어요. 변호사가 다음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박철수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판사의 시각을 확인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이 없으셔도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박철수를 봤습니다.
진행하세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증인석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아내도 있고 자식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도 펜을 멈췄습니다. 법정의 모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난 나쁜 조직에 홀려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여자는 그것도 선택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박철수의 목소리가 법정을 울렸습니다. 난 한 달 동안 혼자 있으면서 얼마나 외로운지 알았어요. 그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도요. 그 여자도 그렇지 않을까요?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었던 것 아닐까요? 박철수의 목이 메었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하는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는가? 두려움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요.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증인으로서 할 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미 말해질 모든 것이 말해졌습니다. 그 증언이 뉴스에 나갔습니다. 70세 전직 공무원의 용서, 조직 피해 노인, 법정에서 용서 선언. 헤드라인이 그것을 부각했습니다. 온 나라가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박철수는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이해가 용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 뉴스를 본 것은 이영이었습니다. 신문의 헤드라인이 어디선가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네이버 뉴스, 심지어 카톡 뉴스까지요. 그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남편의 얼굴을요. 화면 속의 남편은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은 밝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고통을 이해하는 그 표정이요. 자신이 40년을 함께 살면서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피해자예요. 남편이 법정에서 한 말이 들렸습니다. 그 말이 이영희를 맞췄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말해주는 것처럼요. 당신도 피해자다. 두려움의 피해자다. 그래서 모두를 상처 주는 가해자가 된 것이다. 그 메시지가 명확히 들렸습니다. 이영희는 남편을 다시 봤습니다. 진정으로 처음 본 것 같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면서 처음으로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말이요. 그날 밤 이영희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처음으로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요. 당신, 저 여자를 도와줬어요? 박철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도움이라는 단어가 맞는 단어인가 하면서 말이요. 도와준 게 아니야. 이해한 거야. 이해? 그 여자의 절망을 이해한 거야. 두려움을 이해한 거야.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응. 그리고 너도 그렇구나 깨달았어. 저도. 이영희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응. 너도 절망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어. 그래서 나를 붙잡으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나를 상처 주려고 했던 거야. 나를 잃지 않으려고 말이야. 박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면 좋겠어. 그것이 둘 사이의 첫 진정한 대화였습니다. 40년 후에
첫 대화였습니다. 서로를 공격하지 않는 대화였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대화였습니다. 그것을 제안한 것은 이영이었습니다. 법정 뉴스를 본 그날 밤 말이요. 일주일을 생각했습니다. 그 원룸에 가야 한다고, 그곳을 봐야 한다고, 남편의 세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이요. 당신이 사는 원룸 가볼 수 있을까? 박철수는 놀랐습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자신의 비밀 공간에 관심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보고 싶어? 응, 가보고 싶어. 박철수는 더 이상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아내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숨길 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영희가 자신의 세계를 보고 싶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 토요일 오후 그들은 원룸으로 갔습니다. 낡은 빌라, 좁은 계단, 누군가의 세탁물이 걸린 복도, 아이 울음소리, 밤 냄새, 낡은 무언가의 냄새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곳이 자신의 안식처였다니 싶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이곳이요. 정말 이곳이 낫다고 생각했을 정도면 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박철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13평의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회색 벽, 곰팡이 냄새, 천장의 금,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아내가 온 후에도요. 이영희는 그 공간을 봤습니다. 남편이 한 달을 보냈던 그 공간을 말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월세를 내고 있던 그 공간을요. 이 13평이 남편의 세계였구나 싶었습니다. 이 곰팡이 냄새와 금이 간 천장이 남편을 위로해줬구나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남편에게 이만도 못한 존재였다는 뜻입니다. 여기가,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여기야.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이영희는 방 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침대, 책상, 의자, 냉장고. 마치 누군가의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삶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신문이 있었습니다. 같은 신문이 여러 겹 쌓여 있었습니다. 한 기사를 반복해서 읽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의자 아래에는 슬리퍼가 신어 있었습니다. 흔한 슬리퍼였지만 그것은 남편의 고달픈 일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바깥이 보였습니다. 건너편 건물의 벽만요. 하늘이 보이지 않는 창문이었습니다. 햇빛도 거의 들지 않는 그런 창문이었습니다. 이 창문으로는 하늘이 안 보이네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응, 좁아. 처음엔 뭐 이런 방이 다 있나 했어. 그런데 자꾸 살다 보니 이게 나한테 맞는 것 같았어.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이 공간에서 남편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늘도 보이지 않는 이 공간에서요. 이 공간에 남편의 절망과 체념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한 달이야. 원룸에는. 그 이후로는 생각 중이야.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이영희는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가 있었습니다. 여기 금이. 응. 자꾸 봐였어. 그들은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13평의 방 안에서요. 이영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으로요. 박철수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40년 동안 자신이 했던 무시와 질책으로 지쳐있을 그 손을 말이요. 박철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그리는 손잡음이었습니다.
그 손에 온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40년 동안 사라져갔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를 잃을까봐 그랬어.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눈물로 얼굴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뭘?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40년을 무시했어. 넌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내가 무시할수록 너는 멀어졌어. 이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두려웠어. 너를 잃을까봐. 그래서 자꾸만 넌 못났다고 말했어. 그럼 넌 절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0년을 참았던 고백들이 한 번에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박철수가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 그건 감옥이었어. 둘 다를 감옥에 가두는 거였어. 이영희가 계속했습니다. 주먹을 쥐었다가 펼쳤다를 반복하며요. 나는 정말로 미안해. 40년을, 너를, 우리를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울음이 목을 막았습니다. 박철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13평의 방 안에서요. 천장의 금을 바라보며요. 회색 벽에 둘러싸여 말이요. 이 공간이 자신의 피난처였다면 이제는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요. 오직 눈물만 흘렀습니다. 아내의 눈물, 남편의 눈물이 섞여서 말이요. 그 눈물이 40년의 한을 씻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해였습니다. 40년 후의 이해였습니다. 드디어 서로를 이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경계가 흐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둘 다 두려움의 피해자였고 둘 다 절망의 가해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까? 박철수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안고 말이요. 함께 살아보자.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을 안고 말이요. 조론이 아니라 박철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조론이 아니라 성숙한 함께 살기. 그게 되면 좋겠어. 둘 다 자유를 누리면서도 서로를 이해하는 함께 살기 말이야.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박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조론도 강압적 함께 살기도 아닌 성숙한 함께 살기를 시도해 보자고 말이요. 그들은 원룸을 나왔습니다. 손을 잡고요. 낡은 계단을 내려가며요. 복도에 누군가의 세탁물을 지나며요. 더 이상 남편의 피난처는 아닌 그곳을 떠나며요. 바깥은 가을이었습니다. 낙엽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이요. 그들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동차에 탈 때도 집으로 가는 길도 말이요. 40년 만에 찾은 이 연결고리를 잃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말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자식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을 봤습니다. 달라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슬픈 표정이었지만 그것은 절망의 슬픔이 아니라 이해의 슬픔이었습니다. 그 슬픔 속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요. 아직도 늦지 않았다는 희망이요. 박철수와 이영희는
원룸 월세를 해지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떠나기 전에 그들은 그곳에서 한 번 더 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13평의 방에서의 마지막 밤이요. 이제 이 공간은 다른 누군가의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외로움이 담길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박철수와 이영희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둠이 내렸습니다. 창문으로 건너편 건물의 불빛만 보였습니다. 마치 같은 처지에 누군가들이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당신은 뭘 했어?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면서 말이요. 생각했어. 많이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뭘? 자유가 뭔지, 사랑이 뭔지, 외로움이 뭔지, 그리고 당신을요. 박철수가 천장을 봤습니다. 금이 간 천장을 말이요. 이 천장의 금을 계속 봤어. 이 금이 나를 위로했어. 자신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의 말에 이영희도 천장을 봤습니다. 맞네. 이 금이 살아있다는 증거인가?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혹시 하늘이 보이고 싶었어?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때로는. 하지만 지금은 이 천장의 금도 괜찮아. 이 금이 나에게 말해줬거든. 뭘? 완벽한 사랑은 없다는 거. 완벽한 사람도 없다는 거. 그리고 너도 마찬가지라는 거. 박철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우리 집으로 가. 거기는 하늘이 보여. 그리고 아마도 더 많은 금도 있을 거야.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웃으면서 말이요. 우리 집? 박철수가 반복했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자신을 포함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응, 우리 집. 넌 나의 집이고 나는 너의 집이야.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 밤을 온전히 함께 보냈습니다. 말도 울음도 없이 말이요. 오직 손을 잡고만요. 하지만 그 집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첫 변화는 침실이었습니다. 침대를 움직였습니다. 마주보고 누울 수 있도록요. 서로를 볼 수 있도록요. 밤이 깊어도 상대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요. 밤이 깊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요. 40년 동안 뒤를 돌아선 침대였지만 이제는 마주보는 침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변화는 식탁이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두 사람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천천히요. 마치 서로 다른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이라는 언어를요. 첫날은 날씨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날씨 어때요? 응, 요즘 좋네. 두 번째는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응, 공원에서 만났지. 맞아. 그때는 행복했지.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했어. 내 방식대로였지만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비록 표현이 서툴렀지만요.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함께 늙어가자. 제대로 말이야.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무언가가 녹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의 얼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빗소리처럼 녹기 시작했습니다. 봄 해처럼 녹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도 변화를 받습니다. 준호가 집에 방문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말을 하면서요. 웃으면서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엄마, 뭐 있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것을 느끼면서 말이요. 없어. 우리 아들. 그냥 잘 지내고 있어.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부자 사이 1년 반 만에 본 진정한 미소였습니다. 엄마는요? 준호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도 잘 지내고 있어.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이영희가 대답했습니다. 수진도 봤습니다. 엄마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요. 그냥 손을 잡고 있는 것을요. 아무 거리낌 없이 말이요. 엄마, 아버지, 뭔가 달라졌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응, 우리도 느껴. 뭔가 처음 만났을 때 같아. 이영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그 웃음을 봤습니다. 40년 만에 본 그 웃음을 말이요.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그 웃음 속에서 읽었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원룸은요? 해지했어.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정말 해지했어? 응. 더 이상 필요 없어. 당신 옆에 있는 게 더 좋아. 그 말 속에는 더 이상 도망칠 생각이 없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영희와 헤어질 생각이 없다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사랑을 느꼈다는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도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버지를 용서했어? 이영희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용서? 아니야. 이해했어.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이해했다고? 수진이 다시 물었습니다. 응. 아버지가 왜 나가야 했는지를 이해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를 이해했어.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해했어. 이영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해했어.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내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을. 박철수는 아내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자식들은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진정으로 다시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요. 그것은 1년 후였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계절이 한 바퀴 돌았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그 1년 동안 박철수와 이영희는 정말로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말도 많이 했고 웃음도 많이 나왔습니다. 싸움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박철수와 이영희는 원룸이 있던 거리로 다시 갔습니다. 목적 없이요. 그냥 그곳으로 가보고 싶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있던 곳이군.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그 거리를 보면서 말이요. 응, 여기였어.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그 건물 저기, 저 3층? 이영희가 정확히 가리켰습니다. 응, 저기. 박철수가 가리켰습니다. 그 건물, 그 3층, 그 13평의 방이요. 저 창문으로는 하늘이 안 보이겠네. 이영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응, 안 보였어. 하지만 거기서 무언가를 찾았어.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뭘? 자유를 찾았어. 아니, 자유가 뭔지를 깨달았어.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자유. 그래. 자유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으면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거야. 상대를 통제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거야. 박철수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는 혼자서는 불가능해. 상대를 이해할 때만 가능해. 이영희는 남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분이 어떠?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지금은 감사해. 박철수가 말했습니다. 뭐가? 당신이 찾아왔기 때문이야. 그 원룸에 들어와 줬기 때문이야. 이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당신이 돌아오고도 계속 원룸 월세를 낼 때 정말 괴로웠어. 혹시 언젠가 정말 떠날까봐.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음성이 떨렸습니다. 여보, 난 떠나지 않을 거야. 박철수가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싶으니까. 당신 옆에 내 선택이야. 정말이야. 처음엔 도망쳤지. 하지만 이제는 돌아오고 싶어. 당신에게 말이야. 정말? 이영희가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그들은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원룸이 있던 거리에서요. 손을 잡고요. 이제는 원룸이 자신들의 분기점이 아니라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응. 처음부터 잘하면서. 박철수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오래도록 나오지 않았던 웃음이었습니다. 진정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함께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잡고요. 이제는 목적지가 있는 걸음으로요. 집이라는 목적지로요. 집에 도착했을 때 거실의 창문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저녁 하늘이었습니다. 주황색으로 물든 하늘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허용되는, 모든 것을 받아주는 그런 하늘이었습니다. 아름다워요. 이영희가 말했습니다. 네, 아름답습니다. 박철수가 답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하늘을 봤습니다. 말없이요. 손을 잡으면서요. 40년 동안 나누지 못했던 침묵을 이제는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은 더 이상 벌칙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밖은 봄이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매미의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새들의 노래도 들렸습니다. 모든 자연이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저 벚꽃처럼 아름다울 수 있을까? 이영희가 물었습니다. 이미 아름다워. 우리 삶이 아름다워. 박철수가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노력했으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노력했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두 사람의 삶도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70년의 시간 후에요. 40년의 침묵 후에요.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만남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관계로 말이요. 당신은 이 이야기가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새로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박철수와 이영희는 70대 초반입니다. 40년의 침묵 후에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주변에도 박철수와 이영희 같은 부부가 있을 것입니다. 오래 함께 살았지만 서로 모르는 부부들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상에 사는 부부들이요. 혹은 당신 자신이 그런 부부 중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것은 간단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용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40년을 함께 산 두 사람도 한 달이 필요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대화를 하기까지요. 당신은 그 한 달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습니까? 조로는 하나의 선택입니다. 분거는 또 다른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당신과 당신의 배우자만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 힘듦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배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은 이것입니다. 배우자의 손을 잡으세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냥 손을 잡으세요. 사랑해.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40년을 함께 산 두 사람도 늦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아래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도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나도 부부관계로 힘들었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인생 티타임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우리는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당신의 경험도 당신의 감정도 이 채널 속에 담고 싶습니다.